많은 토지를 백성들에게 나눠주면서 등장한 이런 비프라들의 시대에는 실질적으로 많은 백성들에게 큰 혜택을 주죠.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있어서 땅이 주어진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땅에 대한 집착이 당연히 강합니다. 자연적으로 이제 농사를 짓게 되면은 땅에 대한 집착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당연히 땅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합니다.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자기 땅을 가지지 못했던 농부들에게 새로 들어선 정부가 땅을 준다는 것은 대단한 축복이죠. 대단한 혜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프라들이 그 주도권을 잡았을 때는 이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초창기에는 큰 혜택을 주게 됩니다. 어떠한 지식을 만들게 되고, 예를 들어서 서양의 르네상스 시대에서도 이런 천재적인 수많은 미켈란젤로라든가 수많은 천재적인 사상가, 예술가, 과학자들이 발명한 새로운 발명품들이나 예술품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지적 혜택을 누리게 하죠. 하지만은 이러한 비프라 시대가 전성기를 지나게 되면 대표적인 그 착취 수단으로 전락을 하게 되죠. 이것은 이전에 그 크샤트리아 시대도 마찬가지인데요. 크샤트리아도 처음에 국가를 세우고 왕이 됐을 때는 일반 백성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명예를 중요시하고 가족을 소중히 하고 도덕적인 관념도 이전에 비해서 훨씬 강했기 때문에 새롭고 건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사례가 몇 번 있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군사정부가 새로 들어섰을 때 박정희라든가 전두환이 새로운 군사정부를 세우고 새로운 정권을 시작할 때는 이전의 폐습들을 철폐하려는 그러한 노력들을 하게 되죠. 그것이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뒀든 간에 그들은 그러한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물론 그 중에는 성과도 있고 그 부작용도 많지만은 이처럼 새로 들어서는 크샤트리아들은 새로운 국가를 세우면서 그 이전의 폐습들을 고치려고 많이 노력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각각의 시대에서 초창기에는 많은 혜택을 주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성기가 지나게 되면 이러한 주도권을 가진 계층은 결국 착취계급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바이샤 계층, 이 상위 계층들은 오늘날의 이제 자본주의 시대에, 그 주도권을 이제 잡게 되는 계층이 바로 이 바이샤 계층이죠. 우리말로 하면 이제 상인 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사실 자본주의예요. 일부 국가, 일부 이제 아랍의 중동의 일부 국가들이 아직도 이런 그 성직자들, 비프라 중에 하나의 성직자들이 국가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 아랍의 일부 국가를 빼고는 지금은 전 세계가 사실상 대부분 다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이러한 자본주의 국가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상인 계층이죠. 이러한 상인들이 주도권을 잡는 것은 유럽의 경우는 이제 국가와 국가 간에 그 충돌하는 유럽의 특히 절대왕정 이후에 국가와 국가 간의 충돌이 점점 심해지고 이러한 경우에 큰 상인들이 국왕이 전쟁을 하는 비용들을 이제 대주게 돼요. 국왕도 전쟁을 하려면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많은 돈을 그 대부호들에게 돈을 빌리게 됩니다. 당시 유럽의 많은 그 국왕들이 그 돈으로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전쟁에 이기게 돼도 그 채권자에게 그 질질 끌려다니게 되죠. 그래서 심지어는 그 엄청난 돈을 빌리면서 주로 이제 당시에 그 돈이 많았던 유럽의 상인들은 은행업을, 이제 금융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그 은행업을 하는
큰 부자들에게 화폐 발행권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은행이 그 은행권을 발행한 것이 바로 오늘날 이제 화폐 제도의 시작이 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화폐를 발행을 하게 되면은 화폐 제도는 대단히 복잡해서 지금 다 자세하게 이제 설명하기 어렵지만은 화폐를 발행을 하게 되면은 그 이전에 다른 어떠한 경제 활동으로 돈을 버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돈을 벌게 되죠. 지금은 이제 어느 나라나 화폐 발행권을 중앙정부만 갖게 되죠. 왜냐면 화폐 발행권은 너무너무나 강력한 파워이기 때문에 그것을 개인은행이 갖게 된다면 도저히 다른 사람들과는 공정한 게임을 할 수가 없죠. 그냥 종이에 찍기만 하면 돈이 되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이 유럽의 상인들이 국왕에게 전쟁 비용을 빌려주면서 엄청난 이득을 얻게 되고 화폐 발행권까지 얻게 된 것은 이들이 국가의 주도권을 잡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를 본다면은 대략 이 자본주의는 물론 이제 조선 후기에 그 상업이 일반화된 상업이 일반화되기 시작한 그런 맹아적인 형태의 자본주의가 있긴 있었지만은 우리 역사를 본다면은 이러한 그 상인 계층이 주도권을 잡게 된 것은 대략 해방 이후죠. 해방 이후에 오늘날에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삼성이나 현대를 비롯한 많은 재벌들이 우리 그 국가 사회의 주도권을 잡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대통령 임기는 뭐 보통 뭐 4년이나 5년 나라에 따라 다르지만 그 정도지만 이런 재벌들의 임기는 끝이 없죠. 재벌들은 종신직이죠. 때로는 30년, 40년, 50년 이상을 재벌 그룹을 장악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들은 대통령보다 더 큰 파워를 행사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은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의 권한이 강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사실 잘못 알고 있는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의 권력은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물론 현재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는 한에서는 가장 강한 권력자죠. 하지만 현재의 모순을 고치려고 한다면 대통령은 엄청난 저항에 부딪히게 되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얼마 전에 뭐 최저임금 올리느라고 그 시끄럽기도 하고 자영업자들은 왜 또 최저임금 올리느냐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올리느냐 하지만 반면에 최저임금을 받는 그 노동자들의 입장에서는 그것도 너무 사실 적죠. 사실은 그렇게라도 올려야 그들이 점점 더 구매력을 갖게 되고 점점 더 소비가 활성화되면서 점점 더 경제가 활력을 띠게 되는데 그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 자체가 그 최저임금을 줘야 하는 자영업자들에게는 너무 큰 부담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을들 간의 싸움 또는 을과 병 간의 싸움으로 번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오히려 훨씬 많은 임금을 받는 훨씬 더 지금 예를 들어서 그 최저임금과 비교를 한다면은 그 시간당 지금 아직 10,000원도 안 되는 최저임금이지만 앞으로 몇 년 안에 뭐 시간당 10,000원 정도에 이제 도달할 걸로 예상되지만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저임금 시간당 10,000원과 대기업 경영자 재벌의 시간당 임금은 얼마 정도 될까요? 미국의 대기업 경영자 대표적인 그 대기업 CEO라든가 그런 그 대기업 수주주 미국의 그런 금융재벌들의 시간당 임금은 대략 1시간에 1억이 넘습니다. 시간당 수익은.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최저임금은 지금 이제 앞으로 더 많이 올려가야 시간당 10,000원인데 미국의 대기업 CEO의 시간당 임금은 때로는 그 재벌들의
그 재벌들의 그 시간당 수입은 거의 1억이 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그 따져보면은 10,000배 이상의 소득 격차가 나요. 이러한 사회에서 정상적이고 건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착각이죠. 분명한 착각입니다. 이러한 그 임금 격차에 대해서는 조금 나중에 얘기를 하도록 하고, 지금은 이제 어떻게 해서 수드라에서 어떤 사회의 주도권이, 인류 사회의 주도권이 수드라에서 크샤트리아로, 크샤트리아에서 비프라로, 이제 비프라에서 바이샤로 넘어가는지를 이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만 이제 얘기를 하겠는데요. 지금 이런 비프라들이 주도권을 잡고 있던 시대에서 바이샤들, 상인계층이 주도권을 잡는 자본주의로 넘어가는 것은, 유럽에서 보면 이제 중세시대가 끝나고 르네상스가 오면서 그 맹아적인 형태가 드러나고 있죠. 상인들이 점점 사회의 주도권을 잡는 게 맹아적인 그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대략 그 5, 600년 동안 서서히 발전되면서 이미 현재 200여 년 전부터는 전 지구가 사실상 이제 자본주의화되어 있죠. 자본주의화되어 있고, 자본주의라는 것은 이러한 바이샤 계층이 주도권을 잡는 사회를 자본주의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죠. 사실 사람들이 자본주의라고 말을 하면서 그럼 자본주의가 뭐냐 그러면 잘 대답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 화폐제도, 주식제도, 시장경제. 보통 시장경제라고 말을 하지만은 시장경제는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때 노동자들이 사냥과 채집을 하는 시기에도 바꿀 수가 있었어요. 내가 딴 사과와 저쪽에서 딴 배, 또는 저쪽에 잡은 물고기, 이건 내가 딴 과일과 바꿀 수가 있었어요. 미세한 시장은 있었습니다. 옛날 이런 부족과 부족간의 시대에 맞아가지고 이런 국가가 처음 형성된 시기에도, 중세시대에도 이런 시장은 있어요. 심지어 북한에도 시장은 있죠. 지금 계속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죠. 하지만 그것이 국가사회의 주도권을 잡지는 못했어요. 그때 상인들이.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많은 시장이 있었고 많은 상인들이 있었어요. 거부가 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선시대의 그 거부들조차 조그만 시골에 오늘의 군수 정도에 불과한 사또, 수령, 군수 정도에 불과한 사또 앞에 꼼짝을 못합니다. 사또는 당시에 그 조그만 지역에서 입법권과 행정권과 사법권을 다 갖고 있는 왕을 대리하는 절대 권력자이기 때문에 그 군에서는 왕이에요. 거기서 누가 부자였다? 그러니까 불러서 족치면 꼼짝 못해요. 재산 다 뺏깁니다. 결국 그 사또에게 협력하고 사또에게 계속 고개 숙여야만 그 당시에 상인들의 지위가 유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절대로 아무리 부자였다고 해서 조선시대에는 그 상인들이 국가사회의 주도권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은 완전히 다르죠. 재벌은 고사하고 어느 조그만 중소기업의 사장이 군수나 시장에게 굽신됩니다. 지금은 오히려 군수나 시장은 그 기업인들에게 굽신돼요. 왜냐면 정치 자금을 얻기 위해서. 정치를 하려면 막대한 돈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만 하더라도요. 솔직히 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국회의원들 매일 이렇게 점심을 먹으면 혼자 안 먹어요. 같이 여러 명이랑 같이 먹습니다. 많은 유권자랑 먹기도 하고 기자랑 먹기도 하고 이제 뭐 수많은 찾아오는 방문객도 먹는데, 무슨 식당에서 무슨 된장찌개, 김치찌개 먹으러 가지도 않아요. 보통 다 많이 호텔에서 먹기도 하고 이런데, 보통 아무리 싸게 먹어도 국회의원들이 하루 점심을 아무리 싸게 먹어도 30, 40만 원은 먹어요. 호텔에서는 한두 명만 먹어도 몇십만 원이 나오고, 보통 호텔 가면 몇백만 원씩 나오죠. 점심값이 100만 원 이상 나오죠. 몇백만 원 나오고. 아무리 아껴 써도, 국회의원이 아무리 아껴 써도, 한 달 점심값은 1,000만 원 이상이 들어요. 점심값만. 저녁은 더 하죠. 술도 한잔 해야 되니까. 거의 매일 국회의원들은 조찬, 오찬, 만찬이 반복됩니다. 우리들은 이제 아침 먹는다, 아침, 점심 먹는데 그 사람들이 그런 말 안 써요. 조찬, 오찬, 점심 오찬, 저녁은 만찬이에요. 집에서 동태찌개 먹으면서 이거를 된장찌개 먹으면서 만찬이라고 안 하죠.
보통 호텔이나 한정식집이나 이런 데서 물론 뭐 기업인들하고 같이 먹으면 기업인들은 이제 내겠지만 그들이 이제 청탁을 안 했다니까 그 다음들은 이제 돈 부담하지만 다른 뭐 유권자들이나 기자들하고 볼 때는 보통 정치인들이 부담을 합니다. 점심값은 1,000만 원이 그러니까 평균 적게 썼을 때 저녁값은 더 하죠. 정말 한 달 국회의원들의 활동비를 아무리 아껴 써도 5천만 원 선에서 줄이기가 어려워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정치 자금에 대한 압박은 굉장히 큽니다. 검은 돈의 유혹이 굉장히 크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은 누가 이제 뭐 뇌물받다 걸리면은 그렇게 서로 비난을 못해요. 솔직히. 그렇게 서로 비난을 못하고. 왜냐면 대부분 다 알기 때문에 자신들도.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든다는 걸 다 알기 때문에 서로 잘 비난을 못합니다. 단지 운이 없어서 조심을 잘 못해서 걸렸을 뿐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가끔 이제 국회에서 무슨 이제 뭐 뇌물이나 이런 거로 체포동의안이 올라오면은 몰래 반대표 던지는 그 의원들도 많죠. 왜냐면은 자기들도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뭐 그런 얘기는 좀 더 나중에 또 재미삼아 하기로 하고 지금은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 전 세계가 그 자본주의화된 이 시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지금 이제 말한 것처럼 설사 상인들이 시장 경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상인들이 그 사회의 주도권을 잡지는 못했어요. 그 사회의 주도권을 잡지는 못했어요. 그 사회의 주도권을 잡은 것은 주로 이제 비프라 계층이었죠. 우리 역사를 본다면 조선시대를 본다면 그 군수급의 사또의 뭐 정승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6조의 이방현공 이후 이방현공의 그 판사들의 그 권력은 어마어마하게 강했죠. 그때 당시 큰 상인들은 결코 그들의 권력에 도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어지간한 중소기업을 해도 무슨 뭐 장관 무서워하지 않죠. 재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장관들이 얼마 전에도 우리나라 지금 뭐 문재인 정부의 김동연 장관인가요? 직접 그 삼성의 이재용 회장을 찾아가서 이재용 그 실권자를 찾아가서 제발 좀 일자리를 만들어달라. 기업에게 그 사정을 해야 될 정도. 지금은 사실상 그 관계가 역전돼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자본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의 권한이 강한 줄로 알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재벌들에게 정부가 굽신을 해야 되고 재벌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달라. 투자를 해야 되려고 애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상계층 물론 이제 무슨 뭐 이런 중소자영업자들이 주도권을 잡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렇게 말하는 것이 나오고 상인이라고 말할 때는 약간 오해가 생길 수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자본가라고 말할 때도 조그만 구멍가게라도 자본을 대면 자본가죠. 네, 그런 사람은 일반적으로 자본가라고 하지는 않고 그런데 중소자영업자들은 오히려 서민에 가깝죠. 오히려 서민의 피지배 계층에 가깝고 이런 사람들 보통 여기서 이렇게 말할 때는 대기업이나 그 이제 재벌을 지칭을 하게 되는데 이들이 사회의 주도권을 국가 사회의 주도권을 잡는 것이 자본주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다음번에 더 자세하게 말을 하도록 하고요. 이제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면은 지금 이미 이러한 자본주의 시대에 주도권을 잡고 있는 이런 장들, 대기업, 재벌들이 흔들리고 있죠. 얼마 전에 있었던 그 대한항공이라든가 아시아나항공도 마찬가지고요. 대한항공에 자회사했던 그 진해역에 그 조중훈 씨의 그 자녀들이
이사로 참여하고 있고 많은 불법들이 드러나죠. 예를 들어서 조정식 자녀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그 진에어의 이사로 등록해 있던 그 사람은 국적도 미국 국적이었죠. 한국 국적이 아니었고 항공사가 외국 국적의 이사를 등록했다는 것은 면허 취소 사유죠. 사실. 그래서 지금 이제 면허가 취소가 되냐 안 되냐. 지금 뭐 원래 지난달인가에 결정한다고 했다가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되고 있죠. 지난달에 결정을 내리려고 했다가 이게 너무 이제 반발이 크고 이게 이제 사회적 후폭풍이 크고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은 아무 죄가 없이 일자리를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아마 정부에서도 쉽게 결정을 못할 거예요. 하지만 원칙적으로 그것은 면허 취소 사유입니다. 항공사가 외국인을 이사로 등기했다는 그걸 받아준 정부도 문제고 말도 안 되죠. 당연히 뇌물이 있었겠죠. 지금 그 흔적을 안 남기고 뭐 형찰로 왔다 갔다 했을 수는 있지만은 그런 어마어마한 불법을 저지르면서 항공사의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불법을 저지르면서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았으리라고는 상상하기 어렵죠. 그런 것처럼 옛날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넘어갔을 이런 행위들이 이제는 문제가 되고 있어요. 물론 정부가 바뀌는 영향도 있지만은 사회가 옛날에 설사 정부가 바뀌었더라도 이러고 일반 국민들이 그렇게 분노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당연한 거 아닌가? 재벌이면 그 정도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라고 많이 생각을 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미 재벌들도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좌우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알게 돼요. 가장 대표적인 게 대한항공의 그런 추락하는 현상들이죠. 그러면은 이러한 자본주의가 만연한 사회에서는 어떤 현상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냐면은 돈이 모든 걸 지배하게 되고 돈이 모든 가치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당연히 정신적으로 타락을 하게 되고 이 사회에는 점점 질서가 무너집니다. 무너져요. 지금 보세요. 여러 가지 형태들, 우리 사회가 갖고 있던 여러 가지 질서, 권위, 도덕적인 권위들이 무너지고 있죠. 지금 뭐 선생님들의 존경을 받나요? 뭐 누가 공직자들이 존경을 받나요? 아무도 성직자들도 존경받지 못해요. 심지어 성직자들 어느 특정 종교를 말해서는 뭐하지만 그 특정 종교의 최고 지휘자인 무슨 총무원장이 엊그제 또 탄핵을 당하고 이제 쫓겨날 판에 오기를 이럴 정도로 성직자들도 그 권위가 무너집니다. 이 자본주의 시대의 대표적인 특징이죠. 모든 도덕적 권위가 무너져요. 그러면서 다시 이 수드라에게 주도권이 넘어갑니다. 이 수드라 계층은 사실은 역사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노동자라고 해서 다 수드라 계층은 아니에요. 이 자본주의 시대는 특이하게 노동자 중에도 굉장히 똑똑한 비프라 계층의 지식인들이 많고 노동자들 중에도 이렇게 용감한 피샤트리아적 성향을 가진 사람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옛날에는 대학을 졸업하면은 취직이 당연히 보장되는 시대가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대학을 나와도 편의점 알바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고 그 자리도 못 구하는 경우도 많아요. 일반 노동자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노동자들 중에는 이런 지식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 이미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크샤트리아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옛날엔 주로 이제 군인으로 이제 무사로 활약했지만 지금 이제 운동선수라든가 경찰이라든가 그나마 사관학교나 경찰대학에 가면 그 사람들은 일정한 직업을 갖게 되지만은 그런데 그런 직업조차 갖지 못한 이런 크샤트리아적 이런 성향의 사람들은 결국 노동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 시대의 노동자들은 비프라 성향, 크샤트리아 성향, 수드라 성향의 이 사람들이 다 섞이는 거대한 노동자 그룹이 형성되게 됩니다. 그런데 원래 노동자 성향이었던 사람은 그렇게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갖고 살기보다는 그냥 하루하루의 생존에 급급한 경우가 많아요. 그냥 내가 먹고 살 수만 있으면 큰 불만 없이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일반 노동자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노동자 성향, 그러니까 수드라 성향, 이제 오해가 없기를 바라는데 혹시 수드라 성향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걸 말해요. 불만이 없어요. 큰 사회적 불만이 없는데 그것조차 생존조차 보장되지 않을 때는 이 사회를 뒤집는 혁명적인 길로 나가게 되죠. 사람이 생존이 보장되지 않을 때 가장 무서워하게 되고 생존이 보장되지 않을 때 그 공포감은 엄청난 분노와 엄청난 폭발력을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드라들은 이 자본주의 사회를 뒤집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죠. 특히 그 중에서도 이러한 그 지식인 성향을 가진 또는 무사적인 성향을 가진 이러한 노동자들, 전체 노동자 그룹 속에 섞여 있는 이러한 지식인 성향을 가진 사람과 무사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이 그 혁명을 주도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번에 그 박근혜 정부를 무너뜨린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킨 그 촛불혁명의 경우에도 수백만 명의 사람이 모였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그 리더가 있게 되죠. 수백만 명이 모일 때 리더가 없이는 그러한 그 모임이 유지가 될 수가 없죠. 그 리더가 있기 때문에 그 모임이 그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하다못해 촛불도 몇백만 개의 그 초라도 나눠줘야 되니까 그 비용도 상당하고, 그러니까 상당히 그런 것을 조직적으로 했던 리더들이 있죠. 리더들이 바로 그 사람들은 이러한 그 지식인 성향을 갖거나 무사적인 성향을 갖거나 조직을 만들고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재능이 있었던 사람들이 그런 촛불혁명을 주도했던 것이죠. 그런 촛불혁명으로 인해서 박근혜 정부가 무너지고 우리 사회의 자본주의로 대표되는 이런 관행이 많이 깨졌어요. 그 이후로 재벌들도 어느 정도 겸손해질 수밖에 없게 되고, 이미 자본주의는 사실 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이미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그것이 이후에 어떻게 되는가, 지금 촛불혁명으로 바뀌기 시작한 촛불혁명으로 시작된 이 거대한 변화의 움직임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를 다음 시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